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인사하셔요. 네. 그냥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윤이라고 합니다. 네, 신동엽 학회에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신동엽 시와 이제 신동엽 연구를, 신동엽 시에 대한 연구를 또 지금 신동엽 학회에서 이제 여러 번 발표를 하긴 했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신동엽 시를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이제 전후 신동엽 시의 공간적 상상력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글을 여기 올렸고, 그리고 뭐 제 나름대로는 이제 전후 세대 또 그 측면에서 이제 신동엽 씨를 좀 살펴보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저는 이제 시를 쓰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시인이면서 또 문학평론가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상명대 교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를 가르치고 어쨌든 시를 읽고 또 평론도 하는 사람으로서 네, 다양한 어쨌든 관점으로 이제 시를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박사 논문을 사실은 전후문학으로 박사 논문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제 박사 논문에 있는 일부도 들어있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썼던 또 신동엽 논문의 일부도 들어있고 또 몇 가지 이제 수정해서 축약해서 쓴 글인데요. 그동안에 또 사실 많은 공부를 하면서 생각들이 좀 바뀐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 몇 가지가 이 안에 들어있어서 오늘 좌담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네. 그 소개를 각각 하는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인사를 하고 시작하는 것인지. 오늘 사실 이게 애매합니다. 좌담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네 발표를 해야 되는 것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김지윤 선생의 강연을 들으러 왔어요. 자담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이고. 이제 아까처럼 좋은 얘기들을 하시고 나면 제가 학습하고 공부한 거 혹은 또 이거 한마디 하고 싶은데 하는 것만 끝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예, 그러면 김지훈 선생님이 조금 짧게 네.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질문 겸 토론을 잠깐 진행하고 이렇게 제가 너무 시간을 쫓아서 죄송합니다만은 네. 원래 마지막 발표의 가장 큰 덕목은 빨리 끝내는 것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가 사실은 공부를 하던 때 대학원생일 때 어떤 학술대회에 가서 이제 신동엽 문학에 대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신동엽 씨 그 중립의 초래청 그거 중립파론이야. 반동회의 알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대에 그것으로 인해서 도출한 어떤 상상력이다. 전 그거에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저는 이제 공부하는 학생이었고, 네, 거기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게 지금까지도 한으로 남아서, 네, 사실은 계속 그 어쨌든 시절에, 대학원 시절에 그 말이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었거든요. 사실은 신동엽 씨는 등단작부터 어떤 사회동포주의라든지 이런 식의 생각을 계속 해왔고 사실은 그것은 신동엽 시인에게서 계속해서 있어 왔던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사실 그때 정말로 하고 싶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중립 에 대한 상상력 혹은 거기서 얘기하는 어떤 중립국 혹은 뭐 그런 상상력이 이제 당시에 뭐 중립파 이론이라든지 뭐 그런 당시 반동회의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도출한 것이 아니라 신동엽 시인에게 있었던 오래된 생각이었다라는 것을 좀 밝히고 싶어서 당시에 이제 이 논문을 참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또 좀 전후 문학을 더 공부하면서 제가 흥미롭게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휴전선언이 있었던 1953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흥미롭게 생각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안 부르마의 책 중에 영면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어 제로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건 1945년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1945년이 사실상 세계에 있어서는
영년이었다.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되는, 모든 세계가 재편되는 해로서의 어떤 이어 제로였다라고 얘기한 게 이안 브루마의 책이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제 한국의 상황으로 볼 때는 1953년이 영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1953년은 전쟁 이후에 이제 물론 당연히 엄청난 폐허가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무언가가 새롭게 시작된 해이기도 했어요. 전쟁이 남긴 파괴와 파국이라는 게 굉장히 불가사의하게 어둠과 밝음을 둘 다 가지고 있다는 점이 저에게 흥미를 끌었는데, 사실은 전후문학 연구는 당시에 제가 전후문학 연구를 보면서 느낀 것은 대부분 비극과 폐허와 비참함과, 물론 당연히 전쟁은 비참하고 비극적이고 폐허를 남깁니다마는 단지 그렇게만 본다는 것은 전쟁이라는 것을 너무 이리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좀 양의적인 시각으로 봐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말하고 싶었어요. 지금 후지타 쇼조는 이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었는데, 참상 속에서 종잡을 수 없는 원시적 자유가 느껴지는 것처럼 모든 면에서 비참함이 어떤 긍정적 확산을 포함하고 결핍이 오히려 공상의 리얼리티를 촉진하고 불완전한 혼돈이 반대로 코스모스에 대한 상상력을 내포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이건 일본의 전후를 얘기한 거지만 전쟁과 전후의 체험을 이렇게 양의적 시각이 아니라 이리적 시각으로만 바라본다면 비참함은 단지 비참함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전후문학을 비극과 참상으로만 바라보면 전쟁의 끔찍한 재난, 비참한 파국, 혼돈 상태로만 받아들이면 이것을 정상화시켜야 된다, 복구시켜야 한다라는 것에 급급하게 되고, 그래서 이 서둘러 그 상태를 종료시켜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져서 서둘러 좀 포스트라는 것을 선언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다만 저는 이 전후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는데, 사실상 우리가 정말 전후에 있는가? 우리가 포스트 워라고 말했을 때 포스트라는 상태에 있는가? 사실상 휴전 상태이고 실제로 전쟁은 종료되지 않았고, 그리고 여전히 어떻게 보면 신식미지적인 그런 상황들도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많은 것들이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쟁 이후에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순, 어떻게 보면 해방기부터 지속되었으나 사실상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던 많은 모순들이 전쟁 이후에도 사실은 그 해방기에 어떻게 보면 제대로 숙고되고 청산되었던 것들이 제대로 되지 못했고, 뭐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계속돼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로 남아있는 부분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포스트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일단 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전후 문학에서 좀 불가사의한 부분들, 제가 50년대 신춘문예 작품들을 연구를 했었는데요. 50년대 신춘문예 작품들을 보면 매우 정말 강박적일 정도로 분단이나 이념이나 민족에 대한 소재나 내용이 많은데, 뭐 앞으로, 방향, 전방 같은 방위를 나타내는 단어들, 일어나다, 가다, 흘러가다, 나아가다, 뭔가 이렇게 좀 아침, 새벽, 내년, 내일, 시작, 이런 새로움이나 미래나 뭐 앞으로 가는 방향성, 꿈, 소원, 소망 충족,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50년대 문학에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새로움에 대한 단어들, 어떻게 보면 강박적일 정도로, 사실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그 포스트를 상상하고 그 포스트 세계에 대한 기대를 했을 것은 분명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어떤 식의 가능성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 전후 시대에 대한 기획, 당대인들이 원했던 그것과 당대적 욕망이 물론 충족되지 못했고, 왜냐하면 당시의 모순과 어떤 혼종성으로 인해서 내면이 이미 균열되어 있었고 근본적인 한계점이 존재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궁금했던 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원했던, 그리고 기획했던, 그리고 바랬던 이 포스트 시대가 왜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관심이 많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했었는데요. 당대인들은 당연히 새로움을 모색을 했지만 새롭지 못한 것들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고, 또 식민지 시대에 성장과 교육받은 지식인들은 사실은 뭐든지 중역을 통해서, 일본어를 통해서 습득했고, 식민지의 잔재도 남아 있었고,
그래서 김철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어의 습득에 위한 국민화 프로세스라는 관점에서 보면 식민지 시대와 해방 이후가 동일한 메커니즘을 지닌 것처럼 볼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에 그것은 거대하고 장기적인 기억의 재편성을 수반하는 것이었다라고 지적을 했고, 그래서 식민지적 혼종성이나 굴절을 사실은 정면으로 마주했어야 했고 그것을 제대로 바로 잡으려고 했어야 했는데 그 대신에 서둘러 그것을 지우고 말소하려 했다. 그리고 전쟁 이후에는 또 공산주의, 일본 이런 어떤 두 개의 강력한 금기가 작용을 했고 그 억압이 작용했고 또 이승만 체제 국가주의 중에서 사상의 제약을 받았고 그리고 파행적 정치, 뭐 억압적인 분위기, 전후의 혼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현실의 깊은 실상에 사실은 파고들어서 이것들을 사회의 모순과 허위를 밝혀내는데 이르지를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정신적인 기형성이 사실은 해결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간절하게 원했던 또 이 당시에 50년대 문학에 이렇게 강박적으로 나왔던 새로움에 대한 열망이라는 것이 사실은 정말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했을 텐데 그런데 이 식민지 후의 문제들이 잘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우리가 전쟁이 터졌고 휴전 후에도 이 식민지의 기억이 억눌러져 있었고 청산하는데 급급했고 제대로 무언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맞기 어려웠다라는 점들 이런 점들이 사실은 문제적이라고 생각하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포스트라는 것은 너무 쉽게 선언해서는 안 된다. 저는 오히려 그래서 저는 신동엽의 문학도 그렇고 당시에 이제 전봉권의 시에 대해서 제가 이 논문에서 같이 다뤘었는데 오히려 오지 않은 전후라는 건 사실 오지 않았다. 네, 계속 저는 신동엽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때를 오히려 우리가 포스트를 선언함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쉽게 일단락시켜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 기다리고 추구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싶고 그리고 오히려 문서상의 평화가 아니라 진짜 이 모든 민중에게의 평화, 한 명 한 명에게 이루어지는 평화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오히려 그것이 문서상의 평화, 포스트를 선언하는 문서상의 평화에 대한 어떤 마음속의 항전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사실 이 새로움이라는 것은 그래서 불안정하고 사실 불완전한 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박조진의 5, 60년대 시나 실론의 무한혁명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 같아요. 이 불안정함 속에서는 결국 한 번의 혁명으로 성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무한혁명이란 결국 실패에 대한 예감을 내포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다시 혁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신동엽의 전후시를 보면 아나키즘적인 공간에 대한 열망과 관심이 드러나는데 이거는 당시 당대 시인들이 갖고 있었던 유사한 인식과도 물론 연관이 있고 또 아나키즘적인 사유라는 것은 해방기적부터 이미 발견되는 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실은 아나키즘을 했던 사람들 중에 일제강점기가 끝나기 전에 친일로 돌아선 유치진의 경우처럼 지속적이지 못하거나 변질된 부분이 많았었고 이효석처럼 해방 전에 사망하거나 뭐 이기영이나 김사랑 이마 같이 많은 수가 또 월북했고 그래서 해방 전이나 해방기에 아나키즘을 추구했던 사람들 중에 사실 남아있던 사람들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사실 신동엽 등이 전후기 작품에서 사실 아나키즘적인 사고와 이상을 보여준 게 더 두드러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신동엽 시인이 아나키즘이라는 것이 이론적으로 뭐 그렇게 추구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아나키즘적이다라고 제가 얘기한 거는 왜냐하면 신동엽 시인이 전주사범 시절부터 이제 크로포트킨에 주목한 바가 있지만 사실 크로포트킨의 이론이 소개된 거는 훨씬 후의 일이기도 했고 오류팀던대의 아나키즘의 이론을 충실히 가져와서 구현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남기택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노자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관점도 있고 뭐 저는 이제 어쨌든 이 이론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신동엽 시인이 또 뭐 사회 동포주의 얘기한 것이 사실 당시에 50, 60년대에 상당히 많이 얘기했었던 뭐 코스모폴리타니즘과도 연관이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역시 저는 이론적으로 혹은 어떤 사상적으로 추구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여기서 1959년에 이제 신동엽 등장작인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 46쪽 위쪽에서 보시면 거기에서 보면 기존의 제도와 세계관을 다 폐기하고 전면적인 새로움을 추구하는 시인의 생각이 잘 드러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넓은 세상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 바깥엔 다시 또 딴 마당이 없는 것일까요? 라고 말하는 거기에서의 이 딴 마당에 대한 추구는 저는 아나키즘적인 지향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탈식민주의 아나키즘적인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추구해 왔고 또 장시 금강에 이르면 이런 것들이 좀 가장 정점에 이르게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모폴리타니즘적인 특징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전쟁 이후에 사실은 한국에서는 이제 세계 시민, 하나의 세계라는 이상을 좀 받아들인 부분이 있고 또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세계전이었기 때문에 세계라는 인식이 처음으로 한국에 들어올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인류의 일원으로 자기들 세계 시민을 포함시키고 그 안에 위치를 찾으려는 욕망이 또 더해진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물론 반동회의의 영향이라는 것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 반동회의에서 모색됐던 반동정신이라든지 뭐 제3세계 연대 이런 거는 굉장히 매혹적이고 이상적인 것이 없겠죠. 그런 부분이 영향을 준 부분이 일부 있겠으나 신동엽이는 중립이나 또는 사회 동포주의에서 갖고 있던 생각은 굉장히 근본적이고 오래된 것이고 되게 이른 청년기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던 것이고 시작 초기에 이미 의식적으로 발화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말했던 것처럼 당시의 중립화론이라는 것을 이 중립의 초래청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건보드레 선생님하고 천정환 선생님의 책에 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4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신동엽의 중립의 초래청이나 산문시 1 등의 예를 들면서 당시의 중립화 노선에 대한 관심과 중립에 대한 정치적 상상을 표현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본다라는 것은 신동엽 문학에서의 넓은 세상 바깥에 있는 땅마당이라는 것을 남한과 북한 어디여도 상관없는 제3국가인 중립국 이렇게만 얘기를 한다라든지 한반도 중립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고정하면 그 의미가 너무 협소해집니다. 저는 신동엽 시인이 당시의 정세와 관련해서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보였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신동엽 시 이해를 협소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또 신동엽의 실제 의도와도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신동엽 시인은 시가 어떤 이데올로기에 복무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고 현실 정치에 대해서도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이고 그래서 그가 원하는 중립지대라는 것은 사실은 정치적인 것을 완전히 벗어나 있는 오히려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동엽의 수필에서 중립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스칸다나비아에 위치한 가상의 나라를 그려내고 있는데요. 47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이 가상의 국가에는 대통령의 이름도 모르는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아무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 정부가 있고 그리고 어떤 전쟁에도 가담하지 않는 것이 중립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중립국 신동엽 시인이 이렇게 말했죠. 애당초 어떤 쪽의 전쟁에서도 총 쏘는 장난에 가담하지 않기로 작정한 그 나라. 그래서 어린이들은 총 쏘는 신용을 안 배우고도 아름다운 놀이들이 많은 그 나라. 자기 나라 논바디엔 억만금을 준데도 실소, 사람 상처내는 미사일 기지도 탱크 기지도 허락하지 않았으니 아름다운 흙바디에 입맞춤과 타작과 춤과 꽃다발 쏟아지는 강강수월래로 묘사되어 있는 바를 볼 때도 시인이 원하는 중립지대란 당시의 정세나 정치적 결의와 무관하게 어떻게 보면 민중 위의 지배 권력이나 국가제도가 무의미해지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현실적인 공간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나 분단이 해소된 한반도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고 문자 그대로 딴마당 전적으로 다르고 낯설고 기존의 제도와 세계관이 무화되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대한 상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또 여러 가지 다른 시들도 있고요. 네, 그대로 지금 다 제가 자세히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이런 말도 사실은 신동엽 시인의 시가 좀 감정적인 인민주의다. 자본주의 세계 체제에 맞서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지적하신 이게 신영기 선생님의 글인데 저는 이렇게 신동엽 시인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비전을 낭만주의 혹은 낙관주의의 소산으로 보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현재에 대한 비판을 담은 도덕적 상상력으로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온당할 것이다. 당장의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나 도덕적 상상력에 대해서 레더락이 정의한 것처럼 현실 세계의 과제에
뿌리를 두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상상하는 역량이다. 이것이 도덕적 상상력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것으로 평가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세상과 시선에 변화를 주는 새로운 무언가를 탄생시키는 어떤 생성적 힘 사실 그것이 당시에 이제 50년대 그 전후 문학에 팽배했었던 이 새로움에 대한 열망이라는 것을 오히려 이루어줄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아닌가. 신동엽이 제시한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 전경이는 밥 깔고 길쌈하고 아들 딸 낳고 육체의 중량에 합당한 양의 발언을 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온전한 대지의 향수적 귀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문시의 가상의 중립구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것은 어떤 국가 정세와도 무관한 가족의 소박한 행복, 입맞춤, 타작과 춤 이런 것들이었죠. 그리고 관계 맺음, 예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동엽이 참여적이고 현실 비판적인 시를 썼던 것은 맞지만 정치적인 시인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또 어떤 주의라는 이름이 붙은 사상을 다 거부하려고 했고 그리고 맹목적인 형이사가 왜곡된 방법론에 빠지게 하는 문학 역사 기록까지도 경계했던 점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신동엽이 상상했던 혹은 동경했던 세계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되게 협소하게 좀 좁혀서 정의해버린다면 신동엽의 어떤 시의 지평을 굉장히 축소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공간적 상상력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좀 여러 가지 시들에서 다루어 본 바가 있는데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네, 어쨌든 좀 넘어가서 네, 술을 많이 마시고 잔 어젯밤은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시가 있는데 50페이지 중간쯤에 여기 나오는 이상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중립지대, 이 완전히 새로운 상상하는 어떤 딴마당 같은 세계를 보여주고 있고요. 신동엽의 이상공간에 어린이들도 나오고 또 알몸, 육체의 교접 이런 걸 인간의 진실함을 드러낸 것으로 보았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이상공간 속에서 인간들이 제도나 규범, 차별과 구분을 넘어선 어떤 그런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곳을 상상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공간이 아직 오지 않은 유토피아라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 저는 이런 지속적으로 문학 속에 이런 이상 공간을 구현하려고 했던 것은 오히려 아직 도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루기가 어려울 포스트 시대를 상징하는 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당대의 사람들이 원했지만 결국 이루지 못했던 전후 시대가 이렇게 이상 공간으로 그려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쉽게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끝을 상정할 수 없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전쟁을 초래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전쟁의 끝을 선언함으로써 평화를 보증하는 것에는 여러 문제점들이 잔존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전후라는 이데올로기라는 책에서 고영란은 이렇게 구성되는 평화주의를 좀 경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떤 문서상의 평화로 포스트를 선언하고 많은 문제들을 그냥 묻어버리는 것으로 통해서는 비가시화되고 망각되는 요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런 신동엽은 사실 민중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화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선언된 것에 지나지 않는 문서상의 평화에 대한 어떤 항변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생각이 들고 전쟁 위협이라든지 혹은 평화라는 것을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시도들 혹은 외부의 개입에서 이루어진 휴전 속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또는 더욱 골마가면서 남아있는 어떤 문제들을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지속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신동엽 씨 좋은 언어에서 보는 것처럼 때는 와요. 우리들이 조용히 눈으로만 이야기할 때 하지만 그때까지는 좋은 언어로 이 세상을 채워야 해요 라고 말하는 그 기다림 그리고 그 계속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 현실이 그리고 아직 이 때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현실 속에 아직도 결여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느끼고 좋은 언어로 개혁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현실 속의 잠재성을 바탕으로 현실적 가능성을 어떻게 보면 선취하는 그런 행위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신동엽 씨가 제시하는 이런 중립지대, 완충지대, 새로운 공간이 사실은 이렇게 비현실적인 공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회적 억압과 결핍이 현실 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히려 강조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봐요. 화폐나 권위나 체제 같은 것이 무의미해지는 공간에 대한 상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화폐나 권위나 체제에 짓눌려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더 강조해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작품이 창작되던 시기가 그런 것들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추구됐던 시대였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현실에 대한 신랄한 비판으로 오히려 기능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바꾸거나 폐지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것들을 상상할 수 없었던 어떤 정신적 자유로 전복하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상상력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것이 사실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를 성찰하고 또 지금 당면에 있는 많은 관계, 어떻게 보면 거대한 후퇴라고도 볼 수 있는 어떤 식의 우리의 지금의 현재의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도 중요한 참조점이 되어주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